이번 시간에는 열강이 조선에 대해서 어떻게 경제적으로 침탈해 왔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 조선 정부가 그리고 우리 조선 민중들이 열강의 경제적 침탈에 어떻게 저항해 나갔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강의 경제 침탈 시기가 1876년 이후, 82년 이후, 96년 이후, 1904년 이후 각각 시기가 구분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 시기를 구분했을까요? 먼저 프린트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1876년 이후란 무엇을 말할까요? 1876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강화도 조약이 있었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는 드디어 개항을 했고 서양 문물들이 일본을 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강화도 조약 이후에 우리의 경제적인 변화는 어떻게 나타났을까? 일본은 어떻게 경제적으로 침탈해 왔을까를 주로 살펴보게 될 거고요. 1882년 이후, 1882년은 왜 이렇게 잡혔을까요? 1882년에 우리가 누구하고 조약을 체결하죠? 그쵸? 조미소통상조약. 서양 국가하고 이 조약을 체결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서양 국가하고 조약을 체결했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1882년에 가장 아주 중요한 경제적 사건, 82년에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죠. 어떤 사건 이후에 체결되더라? 이모곤란 직후에 체결됐던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을 통해 가지고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어떤 큰 변화? 외국 상인이 내지에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큰 변화가 나타났죠. 그 변화 이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것이 1882년 이모곤란 이후 나타났던 경제적인 침탈 과정과 그거에 대한 저항에 대해 살펴보겠고요. 자, 세 번째. 이번에 1896년 이후. 96년 이후는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밑에 적혀 있네요. 아간파천 이후. 아간파천 이후에 조선을 만만하게 봤던 서양의 여러 국가들이 대거 조선의 경제적 이권을 본격적으로 침탈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1896년 이후 상황이겠죠. 이른바 대한제국 시기에 1896년 아간파천과 대한제국을 거치면서 어떻게 열강들이 우리의 이권을 침탈해 갔는지, 그걸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했는지 살펴볼 거예요. 한편 마지막 시기 1904년. 1904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1904년부터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러일 전쟁이 있었죠. 자, 이 러일 전쟁을 전후로 해가지고 일본이 본격적으로 조선을 식민지화해 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작업이 들어섰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항을 해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강화도 조약은 총 3가지 조약이 구성되어 있었죠. 조일수호조규, 조일수호조규 부록, 그 다음에 조일통상장정. 그 중에 조일수호조규 부록, 강화도 조약의 두 번째 조약이었던 조일수호조규 부록, 그 다음에 조일통상장정,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경제적 내용들이 있었느냐. 일단 첫 번째, 조일수호조규 부록에서는 개항장, 혹은 다른 말로 뭐죠? 개항장? 조계 의 범위를 정한 바 있었죠. 항구로부터 10리 이내라고 하는 그런 조계를 통해 가지고, 혹은 개항장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두 번째, 일본 화폐가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도 조일수호조규 부록이었죠. 한편 조일통상장정 기억하시겠죠? 이미 한번 제대로 정리 한 번 있었는데, 조일통상장정을 통해서 일본인들은 조선에 수입되는 일본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관세를 면제하는 방향. 그 대신에 조선의 양국, 곡식은 무제한으로 일본으로 유출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은 바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드디어 개항을 맞이합니다. 드디어 개항을 했죠. 그럼 개항한 이후에 우리의 무역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주로 개항장에서 혹은 거류지에서, 조계에 다 같은 말이죠. 개항장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조선과 일본 사이에 무역은 대개 이렇습니다. 일본이 영국으로부터 면직물을 사서 조선에 가서 팔아치우죠. 이 개항장을 통해서. 조선에서는 일본이 곡식을 대량으로 구매해가는 이런 무역 거래가 보통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자, 일단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곡식을 일본이 대량으로 구매해가기 때문에 국내에 쌀값이 폭등하죠. 자, 그 전 단계가 있죠. 대량으로 구매해가면 국내에 곡식이 부족해지겠죠. 곡식이 부족해질 거고,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이것이 그대로 무엇으로 이어진다? 쌀값의 폭등으로 이어지는 거죠. 한편 영국산 면직물이 대량으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영국산 면직물은
조선산 면직물보다 품질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아마도 훨씬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이 되게 면직물 공업이 발달하면서 되게 높은 수준의 높은 질의 면직물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 면직물들이 대량으로 들어올 때 이때 영국산 면직물과 조선의 수공업자들이 짠 손으로 만든 면직물, 어떤 게 더 가격이 저렴할까요? 심지어 아마 영국의 면직물이 품질도 좋지만 가격도 더 저렴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품질도 좋지, 가격도 저렴하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조선에 풀리니까 가격은 비싸지, 그 다음에 질은 떨어지는 조선의 면직물이 제대로 안 팔리겠죠.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국내의 산업에 대단히 큰 위협을 갖게 해주는데, 특히 쌀값이 폭등하고 농촌 지역의 면직물 공업이 아주 팍싹 주저앉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 농사를 짓고 직접 면직물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특히 어떤 계층, 농민들의 삶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이러한 농민들의 삶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것은 1880년대에도 계속되었고, 결국 나중에 이 불만이 무엇으로 터질까요? 동학농민운동이 특히 정부에 대한 반발의 측면도 있지만, 무엇에 대한 반발? 일본에 대한 반발이 대단히 거세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당시 농촌사회의 쌀값 폭등의 문제, 그 다음에 농촌사회 내에서의 면직물 수공업의 그 타격의 문제도 동학농민운동이 일본을 대상으로 한 반회세 운동으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기를 볼 건데, 82년에 조미소 통상조약, 미국하고 최초로 서양 국가와 조약을 체결하죠. 이때 주목할 만한 거 크게 세 가지 내용이 있었네요. 첫 번째, 여러 열강과의 수호 조교를 통해 가지고 최애국 대우가 최초로 언급되었던 것이 조미소 통상조약이었죠. 두 번째, 미국은 조선을 상대로 해서 관세를 인정해 주었죠. 여기 없는 거 하나 더 있었는데 뭐였더라? 거중조정.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 라고 하는 내용도 조미소 통상조약의 주요 내용 세 가지 중에 하나였죠. 이때 가장 충격을 준 거는 미국하고의 수교도 문제 얘기했지만 1882년 조청상민수령무역장정, 어떤 사건이 직후라고? 이모군란 이후. 누구하고 누가 체결했다고?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체결한 거라고. 무엇에 관련된 조약이라고? 무역에 관련된, 양국 사이에 무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와 관련된 조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이 외국 상인이었던 청나라 상인이 어디 들어올 수 있어? 내지에 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전까지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 체결 전까지는 외국 상인들이 어디에서만 머물러야 했나요? 개항장 안에서만 머물러야 했어요.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이 개항장을 벗어나서 한양 도성 내부로도 와서 장사를 할 수 있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바로 조청상민수령 무역장정에 체결했다는 점이죠. 이때 청나라 상인들만 한양 도성 내부로 들어와서 혹은 전국 각지의 주요 도시의 내부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각국의 상인들도 다 들어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를테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무슨 조항? 최애국 대우 때문에. 그런데 최애국 대우를 가지지 못했던 나라가 하나 있었죠. 어디였더라? 일본이었죠. 이 조일통상장정을 76년에 체결했던 조일통상장정을 83년에 와서 개정을 합니다. 개정. 조일통상장정 개정하면서 어떤 조항을 포함시켰나요? 자기들이 미처 집어넣지 못했던 최애국 대우의 내용을 여기에 포함시킵니다. 그 대신에 관세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관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양곡을 무제한으로 유출하는 것을 양곡을 유제한으로, 양곡을 제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정을 고칩니다. 방곡령 뜻이 뭐였죠? 방, 막을 방자, 곡식, 곡자, 곡식의 유출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었죠. 이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되게 간단하죠? 조일 간의 통상 장정이 두 가지 버전이 있죠. 1876년 버전이 있고 1882년 버전이 있습니다. 자, 76년 버전에서는 관세 인정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또 곡식을 무제한으로 가져갈 수 있었죠. 그런데 82년 조일통상장정의 개정 때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83년이네요. 83년 조일통상장정 개정 때 관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곡식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내용이 바뀌었죠. 그리고 하나 더,
일본이 뭘 가져갔더라? 83년에 최애국 대우를 가져가죠. 아마 일본이 요거를 우리한테 주고 그 대신에 최애국 대우를 챙겨간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조청상민 수립무역장정 체결 이후에 본격적으로 최애국 대우에서 여러 국가의 여러 열강들의 상인들이 조선에 진출하는 가운데 조선은 조선대로 나름 경제적인 근대화를 추구하고 그 와중에 열강과의 경제적인 대결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그 중에 갑신정변. 갑신정변은 비록 실패했지만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처음 많이 제시했었죠. 재정이 일어나 국가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오로지 여기저기 행정기관마다 다 분산되어 있었던 재정의 운영을 하나로 통일을 하자라고 하는 최초의 제안이 나중에 어디에? 가보개혁 때 반영이 되죠. 재정의 일원으로. 한편 해상공국의 폐지. 우리가 앞서서 갑신정변의 개혁정강할 때 해상공국에 관련된 내용은 딱히 설명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 간단히 알아볼게요. 해상공국은 뭐 하는 곳이냐면 이거는 옛날 조선시대에 손에 들고 등에 지고 장사를 다니던 사람도 있어요. 손에 들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보상이라고 하고요. 등에 지고 다니는 상인들을 우리는 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에 지고 손에 들고 왔다 갔다 했던 보부상들의 특권을 보호하는 그런 단체가 바로 해상공국이라고 하는 정부기관이었어요. 이 보부상의 특권이 있는 한 자유로운 상행위는 더 보장될까요? 아니면 제한될까요? 그렇죠.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머지 일반적인 상인들의 권리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보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권을 보호하고 있었던 해상공국을 폐지함으로써 무엇을 유도한 걸까요? 이걸 통해서 자유로운 상행위를 보장시키려고 했다 정도로 일단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한편 그 외에도 가보개혁 때 재정의 일원화 말고도 은을 중심으로 했던 화폐 제도의 운영, 그 다음에 모든 조세를 다 화폐로 납부하는 조세의 급납화, 그 다음에 기리와 무게와 부피 등을 재는 도량령을 하나로 통일하는 그런 조치들이 1894년 가보개혁 때 일단락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시기 주목할 만한 변화 중에 하나가 도항농민운동이었죠. 도항농민운동 때 그 앞서서도 그 뒤로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 오로지 도항농민운동만 요구했던 대표적인 요구사항이 뭐였다고? 토지의 평균 분작이죠. 자, 토지의 평균작은 토지의 소유권의 문제를 모두가 분작, 골고루 나누어 가짐으로써 누구나 공평한 경제적인 조건을 통해 가지고 삶을 영위해 나가자라고 하는 농민들의 강력한 요구였죠. 한편 반공령이 내려집니다.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반공령이 내려지는 건가요? 앞서서 반공령을 규정했던 게 언제였더라? 조일통상장정을 개정했던 83년 조일통상장정 때 이 반공령 규정을 근거로 해가지고 반공령이 실제로 시행이 됩니다. 언제? 1889년과 90년에 두 차례 함경도에서 반공령이 시행된 바 있었는데요. 당시 함경도 관찰사가 반공령, 자 일본 상인들은 쌀을 사가지 마라, 쌀 사가는 거 그만이라고 하는 반공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결론은 되게 허무하게 끝납니다. 어떻게 결론이 끝났냐? 일본에 우리가 배상금을 물어줍니다. 왜 배상금을 물어줬느냐? 뭐라 했다고요? 우리가 반공령 규정에 따르자면 사전에 한 달 전에 미리 사전에 일본 상인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얘들아, 우리가 쌀이 모자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한 달 뒤에부터는 쌀을 그만 팔게 라고 하는 사전에 한 달 전에 사전 통보의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오히려 일본은 배상금을 뜯어가는, 참 이러든 저러든 참 우리의 근대화 과정에서 우리의 수많은 경제적인 약탈을 엄청나게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반공령이 제도적으로는 존재했지만 결과적으로 쌀의 유출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1896년 아관파천 이후에 나타났던 경제 침탈의 양상,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의 저항, 경제적인 이권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의 과정을 살펴볼게요. 아관파천 우리가 처음 공부한 게 아니죠. 우리 앞서서 공부한 바 있어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여를 머물고 있었던 고종은 그 과정에서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의 제대로 된 권위와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 채 러시아의 근을 하에서 조선의 왕으로서 군림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 세계 주요 열강은
조선으로부터 수많은 경제적 이권들, 예를 들어 광산 채굴권, 산림 체벌권, 그리고 철도 부설권과 같은 수많은 경제적 이권들을 이 아간파천 시기에 본격적으로 약탈해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 앞서서 공부했던 것처럼 아간파천 이후에 조선을 아주 만만하게 봤던 여러 열강들이 노골적으로 이권, 경제적인 권리들을 마구마구 빼앗아갔던 시기가 아간파천 이후라는 거. 대표적인 권리가 철도에 대한 부설권, 광산에 대한 채굴권, 산림에 대한 체벌권과 같은 것들을 대표적으로 다 이 시기에 본격적으로 뺏어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아간파천의 경제적 침탈, 엄청나게 경제적 침탈하죠. 이 경제적 침탈을 결국은 다 빼앗기나요? 많이 뺏겨요. 많이 뺏기는데 일부는 막아냈나요? 일부는 막아냈죠. 왜? 아간파천 시기에 우리의 경제적인 이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단체가 하나 있었죠. 그 단체가 뭐였더라? 독립협회가 있었죠. 독립협회는 아간파천 이후에 열강의 이권 침탈에 맞서서 저항을 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뭘 지켜냈나요? 우리의 이권을 수호해냈죠. 특히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러시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많은 이권들을 우리가 수호해낸 바 있어요. 만민공동회를 통해 독립협회는 결국 러시아의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간섭의 상징이었던 군사교련단을 물리치고 러시아의 저탄소 설치 요구도 무시하고 한러은행도 폐쇄하는 등의 아주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이후에 대한제국이 만들어졌죠. 대한제국이 본격적으로 광무개혁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근대화, 경제적 근대화 노력들을 본격적으로 이루어 나간 바 있습니다. 양전산업과 지게발급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했죠? 국가의 조세를 확보하려고 했죠. 지게가 뭐였더라? 지게? 지게는 우리나라 최초로 뭘 인정해 준 거?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던 토지대장이 지게라고 하는 거. 광무개혁 때 처음으로 발급된 바 있었죠. 한편 광무개혁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으로서는 식산흥업정책이 있습니다. 식산흥업정책이 뭐였더라? 생산량을 늘리고 흥업, 산업을 부흥시킨다.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얘기죠. 그런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 각 지역에 실업학교, 광무학교, 의학교와 같은 주로 어떤 실용적인 학교들을 많이 만들어뒀고 해외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했죠. 주로 어떤 사람들? 기술자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한편 헌의육조 1898년에 관민공동회가 제안을 했고 고종이 오케이 하고 받아들였던 헌의육조에 재정의 일원화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전상인, 우리 앞서서 시전상인 설명을 놓치고 그냥 놔버렸어요. 시전상인 설명 다시 돌아가서 하고 넘어올게요. 시전상인과 관련하여 다시 1882년 이후로 돌아왔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건 이거예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82년에 조청상민투력무역장정을 통해서 외국 상인들이 본격적으로 내지에 진출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당시 한양 도성 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상인들이 누구냐? 그게 시전상인이에요. 우리나라 상인들 중에서도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가장 많은 양의 물품 거래를 하고 있었던 시전상인들은 외국 상인들이 들이닥치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이때 시전상인들이 적극적으로 외국 상인들의 도성 진출에 대한 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항했냐고요? 이곳은 조선 최대 상가 밀집 지역이었던 한양 도성 내에 종로가 있었던 곳입니다. 이 골목길을 따라 가지고 조선 최대의 시전 상인들이 이곳에서 많은 장사를 해왔었는데요. 1882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조청상민투력무역장정이 체결되면서 이곳에도 청나라 상인들이 그리고 여러 외국 상인들이 진출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곳에 있었던 시전 상인들은 첫 번째 철시, 즉 클로즈 마켓, 이 가게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외국 상인들의 조선 진출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항의하게 되는 거죠. 또한 동시에 시전 상인들은 상회사라고 하는 근대적인 회사 형태를 수립하고 그 회사 형태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인 어떤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하던 시전 상인들은 1898년 황국중앙총상회, 1898년이면 이미 대한제국이 성립된 상태죠. 대한제국의 황국의 중앙에 전체 상인들의 전체 모임인 총상회, 즉 황국중앙총상회를 설립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부적으로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경제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대외적으로는 외국 상인들의 조선 진출에 대한 저항의 그런 움직임들을 본격적으로 기울여 나가게 되었던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철시 장사 안 해.
그럴 거면 우리 장사 안 하겠어라고 하면서 아예 가게 문을 닫아버리는 방식으로. 두 번째, 우리도 근대적인 회사를 만들면 되지. 뭐라고 하는 상회사라고 하는 근대적인 회사 설립 형태로. 세 번째, 대한제국의 전체 상인들의 총모임, 한국의 중앙 총상회를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해나가는 거죠. 시장 상인들은 외국 상인들 진출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저항을 해나갔다. 자, 마지막으로 1904년 이후, 러일 전쟁 이후의 경제 침탈과 우리의 저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러일 전쟁과 국권이 침탈돼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경제 침탈을 당했나, 어떻게 저항해 나갔나를 살펴볼게요. 한일 정서의 주요 내용이 뭐였니? 일본이 어디든 무엇으로 쓸 수 있다? 군사기지로 쓰기 위한 저항이 포함되는 것이 한일의정서였죠. 그래서 철도 부지와 군사기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토지가 본격적으로 약탈돼 나가기 시작했다. 자, 언제부터? 한일의정서 때부터. 화폐정리 사업, 일본이 굳이 조선의 화폐를 정리해 주시겠다며 달려듭니다. 어떻게 정리했나요? 러일 전쟁이 한창이었던 1905년, 일제는 대한제국에게 제1차 한일협약을 항의한 바 있었죠.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일본인 메카타가 조선의 재정고문으로 파견되어 오게 됩니다. 이때 메카타는 뒤로 보이는 오늘날의 한국은행 자리에 다이치은행, 즉 일본 제1은행의 경성지점을 마련하고 대대적인 화폐 정리 사업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당시 조선에서 유통되고 있었던 화폐는 상평통보 그리고 백동화가 거의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것을 일본의 제1은행에서 발행했던 화폐인 제1은행권으로 교체하는 작업에 돌입하게 되는 거죠. 이때 조선의 화폐들을 1대1 방식으로 화폐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조선의 화폐인 백동화를 갑종, 을종, 병종으로 나누어서 그 화폐의 상태, 즉 물리적으로 얼마나 깨끗한지, 얼마나 손상이 되었는지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갑종은 100% 다 인정해 줬지만 을종의 경우에는 50%밖에 화폐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았고요, 병종의 경우는 심지어 화폐를 교환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 조선인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대부분 몰랐겠죠. 아마도 이런 정보를 알고 있었던 조선 내에 들어와 있었던 일본인들은 이미 사전에 갑종, 백동화로 화폐를 이미 다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손해볼 일은 일단 거의 없었죠. 한편 병종이나 을종의 화폐들을 실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조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화폐 가치를 절반 아니면 아예 화폐 교환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화폐 정리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누가 되느냐? 결국 돈이 없었던 대한제국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하고 그 차관에 의해서 이 화폐 정리 사업을 진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제국은 일본 정부에 큰 빚을 안게 되었고요. 또한 결국 이 과정에서 일본 화폐로, 일본 제1은행권이라고 하는 일본 화폐로 조선의 모든 화폐가 다 대체됨으로 인해 가지고 조선의 금융은 일본에 완전히 장악되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조선의 모든 화폐를 일본의 제1은행권으로 바꿔버린 일본은 이번엔 우리한테 황무지를 자기들이 직접 개간하겠다며 자기들한테 황무지 개간권을 넘기라고 요구해 옵니다. 일본이 조선의 토지를 본격적으로 야금야금 먹어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한일의정서를 통해서 대단히 군사 전략상 중요한 토지를 확보했던 일본이 황무지 전체에 대한 개간권을 요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어떻게 저항했을까요? 러일 전쟁이 시작되자 일제는 당시 대한제국 영토의 4분의 1에 달하는 황무지를 자기네가 직접 개간하겠다고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일제가 조선에 대한 영토 지배의 야욕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당시 일부 민간인들과 관리들이 힘을 모아서 농광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황무지를 우리 조선이 직접 관리하고 경영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고요. 또한 1904년 결성되었던 보안회라고 하는 애국개몽운동 단체에서는 바로 이곳 종로 한복판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개최하고 당시 일본 측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키는 그러한 성공적인 애국개몽운동 사례로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농광에서는 정부와 민간인들이, 보안회는 여러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결국은 철회시키는데 성공을 거뒀다라고 하는 내용 살펴봤죠. 한편 동양처식 주식회사, 이 이름 동양처식 주식회사 이름 까먹지 말아야 될 되게 중요한 회사 명칭인데요. 두 글자로 줄이면 동양처식 주식회사 동척입니다. 왜 이거 까먹지 말고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까요? 러일 전쟁을 시작한 일본이 1904년
조선 측에게 한일 의정서를 강요하여 조선 땅 어디든 일본 마음대로 군사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이때 일본은 한일 의정서를 통해서 조선 땅 어디든 군사기지로 썼을 뿐만 아니라 대륙 침략에 필요한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철도 부지도 마구잡이로 약탈해가죠. 그러던 일본은 1908년 제 뒤로 보이는 현재 한국외환은행 본점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바로 이곳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토지 약탈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두 글자로 줄여서 동척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 이 동척은 국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까지 대대적으로 약탈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데요. 그러하던 일본이 1910년 조선을 식민지화한 이후에 대대적으로 조선 토지에 대한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토지 약탈을 시도해 나가는데, 그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토지 약탈의 그 중심에는 항상 이 동척,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로 하여금 경제 수탈에 시달리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국영기업, 바로 그것이 바로 제 뒤에 있었던 동양척식 주식회사였습니다. 그러네요. 일본은 1910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전 1908년에 이미 동척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토지 약탈을 해나가고 있었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하기 위한 많은 준비들을 이미 1910년 이전부터도 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한편 일본은 이미 대한제국 시기부터 조선에 차관을 끊임없이 제공해오고 있었습니다. 차관이 뭐죠? 차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돈이 없으면 해외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서 가져온 각종 자금을 우리가 빌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종의 국가의 부채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나라의 진 빚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필요 없대도 하는데도 억지로 계속 빌려줍니다. 화폐 정리 사업 하는데 그냥 맨 땅에 헤딩하기 식으로 화폐가 바꿔지지 않습니다.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때도 뭐가 들어와? 많은 차관이 들어와요. 그리고 1905년 을사늑약 이후에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통감부는 더 많은 차관을 끊임없이 대한제국이 강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봤더니 대한제국의 1년 예산 전체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 오늘날 화폐 가치로는 어마어마하게 당시 화폐 가치로는 일단 1,3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국가 부채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 나라 빚을 갚아버리자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의 뜻이 뭔가요? 나라의 빚을 갚아버리자라고 하는 운동이죠. 특이하게도 국채보상운동은 서울이 아니라 대구에서 먼저 시작했습니다. 대구에서 먼저 시작되었던 국채보상운동은 국채보상기성회라고 하는 조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힘으로 직접 일본의 진 빚을 갚아버리자라고 하는 노력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는데, 이때 당시 대표적인 언론기관이었던 대한매일신보 같은 그런 신문들이, 언론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하면서 많은 언론에 도움을 주죠. 여러 사람들이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열어나가는데요. 그 캠페인의 주요 내용들 가운데는 남자들은 담배 끊고 여자들은 각종 액세서리 등을 팔아치워서 그 돈으로라도 나라 빚을 갚아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던 거죠.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던 차에 잠깐만, 보완회가 주도하고 있었던 황무지 개강권 요구, 국채보상운동이 주도하고 있었던 나라빚 갚기 운동, 공통점이 있죠. 뭐 하자는 건가요? 우리의 힘을 키우자. 어떤 힘? 경제적인 힘을 키우자는 거죠. 경제적인 힘을 키워가지고 뭘 하자? 우리의 국권을 지켜내자. 힘을 키워서 국권을 지켜내자. 무슨 운동이죠? 그렇죠. 애국계몽운동이죠. 애국계몽운동은 크게 교육과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되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 경제적인 분야에서는 이런 방식의 애국계몽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됐던 거죠. 오늘은 경제적인 침탈, 그리고 이에 따른 우리의 경제적인 저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근대 단어는 마지막 한 단어만 남겨놓고 있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근대의 문물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수입되었고 그것이 우리 생활에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안녕.